적은 금액으로 대출 이용해서 낙찰 받은 건데 5천 이상, 뭐 한 7천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은 매력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그 경매, 공매 처음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 최소한 한 30%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 분명히 흙 속에 진주가 있을 거야. 나는 권리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 20% 이런 거 낙찰 받아가지고 돈을 빨리빨리 많이 벌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다 될 것 같고 당당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막상 공부해 보면 어때요? 그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같고 뭐 특수 권리 왜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내가 잘못 낙찰 받으면 덤탱이 쓰니까 다 뒤집어 쓰잖아요.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래 일단 안전한 거 해보자 점점 이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합리적으로 순한 양이 되어서 바뀌곤 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유치권 같은 거는 1도 아니죠. 예,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온 정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 시대가 돼서 문제가 많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복무효기지권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권리들 그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아주 작은 조금 문제가 있는 흠집이 있는 물건만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돈이 되는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굳이 그렇게 막 굉장히 공부하고 깊게 알고 판례까지 공부하면서 변호사 마냥 뭐 이렇게까지 준비해 가지고 할 정도의 물건들 말고도 어느 정도 문제 있는 물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문제만 있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어떤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는지 현실적인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제가 2월 달에 낙찰받은 물건이죠.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물건이냐면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은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이 좀 강화가 됐죠.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강제 이행금, 그죠? 이행 강제금. 갑자기 헷갈리네. 강제 이행금인가요? 그죠? 그거를 예전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만 위반을 했다라 그러면 몇 년만 내고 안 내도 됐었어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뭐 인천 같은 경우는 3년, 뭐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서 다 다르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전에는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있더라도 그렇게만 내고 안 내도 됐었어요. 안 내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그 광복절 특사 마냥 그죠? 양성화를 시켜주곤 했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한 10년 주기 정도로 예, 위반 건축물로 노랗게 찍혀있던 것들을 양성화해서 없애주곤 했었어요. 그런 걸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냐하면 본인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반 건축물 이런 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왜? 월세를 한 세대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 걸리더라도 그거에 따른 어떤 이행 강제금이 내가 버는 수입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왔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 보면 다가구 같은 것들을 보면 마지막 층이 위반을 하고 지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주인과 건물을 짓는 사람과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서로 꺼려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었느냐? 작년도 4월 23일부터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작년도 4월 23일 전에 위반을 해서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 한 번이라도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이 경우에는 원래 전의 법으로 소급 적용되어서 5년만 내고 안 내도 되는 것들을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럼 그런 관계에 있는 물건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응? 천천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죠? 자, 지금 그 연도 전에 위반 건축물이 만약에 등재가 돼 있다면 이게 그 연도 그 월 전에 등재가 돼서 고지서가 발송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발송된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급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겠죠. 그럼 지금 당장 위반 건축물이어도 어떤 거는 앞으로 한 3년만 내고 안 내도 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똑같은 범위를 위반했는데 어떤 거는 평생 내야 돼. 어떤 기준으로? 작년 4월 23일 날 기준으로. 그죠? 이게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정말 그럴까? 네. 열심히 조금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도 질의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전과 후로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낙찰받은 물건이 어떻게 받았어요? 원래 그 동네에서 그 물건의 시세가 2억 8천 정도 됐었어요. 일반 물건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일반 물건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얼마에 낙찰받았을까요? 1억 8,800에 낙찰받았어요. 괜찮죠? 근데 위반 건축물이야. 위반 건축물이에요. 하자가 좀 있죠? 하자가 있는데 그 물건이 어때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쵸? 자, 2억 8천이 아니다. 원래 시세가 3억 3천 정도가 돼요. 3억 3천. 현재. 3억 3천인데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2억 8천 정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언제 걸린 거냐면 6년 전에 걸린 거예요. 6년 전 건물인데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5년 동안 이분이 성실하게 이행강제금을 잘 냈어요. 심지어 내가 낙찰받았는데 나는 이행강제금을 낼 일도 없어. 이미 앞에 계신 분이 다 낸 거예요. 낸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 딱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앞에 계신 분이 다 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낼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누군가에게 팔든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분 또한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겠죠. 그죠? 왜요? 어차피 물론 찍혀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낼 필요는 없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거를 만약에 매도한다면 물론 현 시세보다는 많이 못 받겠죠. 3억 3천인데 2억 8천에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저는 현재 이 매물을 2억 6천에 내놓았습니다. 원래 그 정도 평수에 그 동네에서는 그게 전세 시세예요. 전세 시세에 내가 그 주택을 살 수 있다. 매력 있지 않나요?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도 없어. 그죠? 심지어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있는 그 노란 딱지는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양성화가 될 가망성도 높게 있어요. 왜?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원래 위반 건축물 한번 쫙 찍혀있던 것들도 양성화를 시켜줬었거든요. 물론 생각보다 양성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래도 이 물건은 서울 물건이잖아요. 서울 물건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가망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또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흠집이 있는 물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됩니다. 제가 이 물건을 2억 6천에 매도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좀 더 이거 돈 되네 생각이 들겠죠. 그죠? 지금은 나 그래도 위반 건축물 하기 좀 그런데 뭐 이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라 그래요? 그런 물건들이 동네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예? 그 정도면 나가겠는데요? 아주 흔쾌히, 아주 흔쾌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던 것들이에요. 약간의 흠집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또 돈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제 물건, 그때 받았던 물건이 군자역 근처에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그 정도 입지에 6년밖에 안 되고 이 정도 연식의 물건이면은 원래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 한 15명 정도? 보통은 그 정도가 참여하는 물건인데 3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3명밖에 참여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2등이신 분과 2,4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자, 그 2등, 3등이신 분들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니까 낮게 쓰고 들어온 거죠. 낮게 쓰고 들어온 거죠. 제가 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 게 아니죠. 욕심을 덜 부렸기 때문에 제가 꽤 쓴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한 8천, 9천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써도 예.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안 쓸 것 같은 건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이 과도기 때 법이 갑자기 개정되어서 바뀌는 요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잘 못 달라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에피소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계속 그러한 물건들을 관찰을 했거든요. 역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적은 사람들이 참여하긴 하는데 예, 3명보다는 조금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명, 6명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현실에 가까운 금액으로 많이 쓸까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건에 참여하신 분들도 어떻게 썼어요? 제 물건으로 비교를 하자면 제가 그때 받을 때만 해도 1억 8,800에 썼다면 지금 만약에 그 물건이 나온 상태다. 그죠? 똑같이 지금 오늘이다. 그러면은 한 1억 9,500? 그 정도? 네. 원래 내놓을 수 있는 시세보다는 현저히 그래도 낮게 사죠. 그죠? 자, 이렇듯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쉽게 처음에 입문하면서 안전한 물건도 상당히 많아요. 돈 되는 거 안전한 물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약간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나의 물건만 팔더라도 한 5천만 원 이상이 남는 그렇게 내가 방법을 그렇게 해서 나는 쭉쭉쭉쭉 나가고 싶다. 예. 고액으로 낙찰받은 것도 아닌데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 받은 건데 예. 5천 이상 뭐 한 7천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은 매력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구나. 아직 요런 물건을 받기에는 굉장히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사람들은 많이 쓰지 않아요. 네.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출 됩니다. 저도 그때 투기지역 40%였어요. 그죠? 40%였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거의 저는 한 50%가량 받았어요. 낙찰가에. 예. 물론 신탁을 살짝 이용했죠. 예, 제가 앞서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도 신탁이 돼요. 원래는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방빼기를 안 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이빠이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 실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언론에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다. 실전은 다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자금이 적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고 미리 조사하고 알아보고 자금 계획해서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중에 댓글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유, 뭐 지분경매 대출 안 되잖아요. 아유, 그 위방좀 대출 안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일반 은행 가서 물어보면 진짜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이 제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는, 에이, 저기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이 전문가인데 그분이 틀리겠냐. 그분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분이 그것까지 경험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정직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말이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본 거예요. 합법적이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맞아. 1,000만 원 그거 주차장, 그거 올렸더니 밑에 댓글 난리 났더만. 뭐, 이게 돈이 되겠냐, 뭐, 시세조사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봐봐요. 어떤 거든지 간에 시세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입찰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죠? 그때 제가 60면이라 그랬잖아요. 60면. 그죠? 그 앞뒤 계산해보고, 출차 내역 좀 확인해보고, 그죠? 거기 주차하고 계신 분들하고 전화통화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 심지어 그분은 2달 기다렸다가 그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하게 되었대요. 그럼 실제로 나는 어떤 걸 계산해야 돼?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응? 중간에 잠깐 되고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그런 비율을 다 계산해보고 그게 만약에 월 수입이 50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입찰가를 쓰면 안 되죠. 아주 낮은 입찰가를 써야죠. 자, 그 입찰가를 작성하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마 그 이상 벌 수 있다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직 조사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치. 당연히 그런 거는, 미리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회원님이, 우리 여기 오셨나, 오늘? 한복 그 회원님이신데, 저번 주에, 그렇죠. 저번 주에. 이태원에 여러분들 아세요? 주차장 나왔던 거 알아요? 응? 15명인가 그랬는데, 조사해보니까 600만 원인가? 월 수입이? 600에서 800? 그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 주차장을 입찰 들어가려면은, 그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사업자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도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낙찰을 받고 사업자를 내도 된대. 예. 그죠? 그냥 사업자는 그냥 신고만 하면 세무서에 가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듯, 그런 공고문이 나오면, 그 공고문마다 정보가 다 틀려요. 조건이 다 틀려요. 조건이. 어디는 1년하고 1년 재갱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요건이 있고, 어떤 건 3년인데 재갱신이 안 된다. 어떤 건 3년인데 재갱신 한 번 더 해준다. 뭐 이런 요건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그런 기관에서 내놓은 방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것들은 공고문을 확인하셔라. 예. 네, 한 분 한 분 답변을 다 못 드려서 방송으로 그렇게 안내를 좀 해줍니다. 이걸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